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을 때 있죠. 그건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이 늘 마음을 짓누른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가슴부터 무거워졌습니다. 어젯밤 큰아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라서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간섭이 심해요? 그저 걱정되는 마음에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이던데라고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게 간섭으로 들렸나 봅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견을 너무 많이 했나? 나 때문에 애가 힘든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의 당신 말투가 왜 그래라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주변을 보면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눈치 보고 배우자 말 한마디에 하루를 걱정하고 사소한 일에도 내가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는 분들. 우리는 왜 이렇게 살게 된 걸까요?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딸에게 걱정되어 한 말이 간섭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순수했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칸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정한 원칙대로 사십시오. 평생 우리는 남이 정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엄마는 이래야 한다.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겠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이렇게 좋은 원칙을 스스로 정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내가 정한 원칙을 따랐다면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당당합니다. 둘째, 마음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내 마음가짐이 올바랐다면 나는 잘한 것입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더 이상 남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올바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됩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몸에 밴 습관이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나 가족이 불편해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고 주변 사람이 언짢아 하면 내가 말실수를 하거나 조심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나라는 사람이 희미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춰 살았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이런 우리를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나 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엄마는 이래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기준을 만들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되 내 건강도 소중히 여기겠다. 이것이 내가 정한 원칙입니다. 남이 정해준 게 아닙니다. 이 원칙에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플 때 쉴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원칙이 내 건강도 소중하다이니까요. 칸트는 또 말합니다. 좋은 원칙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족을 사랑하되 내 건강도 소중히 여기겠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더 좋아질 겁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좋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원칙을 따르며 살 수 있습니다. 며느리 역할을 할 때도 이제는 편안합니다.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 건강도 소중히 여기는 것 역시 제 원칙입니다. 두 가지 모두 지키면 됩니다.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렇게 내 원칙이 생기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내 원칙을 지켰다면 나는 잘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도 챙길 때입니다. 칸트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칸트가 강조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의지입니다. 한자로 쓰면 착할 선, 뜻의, 뜻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착한 마음, 올바른 의도를 뜻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조건 좋은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돈도, 권력도, 능력도, 심지어 건강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만큼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돈이 좋은 게 아니라고, 건강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니 칸트의 말이 맞습니다. 돈이 많아도 나쁜 일에 쓰면 좋지 않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남을 해치는 데 쓰면 문제입니다. 건강해도 그 건강으로 나쁜 일을 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결국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착한 마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착한 마음으로 행동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이웃집 할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 걱정이 되어 제가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신장이 안 좋으셔서 미역국을 드시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자책했습니다. 내가 해를 끼쳤구나.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나쁜 일을 했구나. 몇 날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생각으로 보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 편찮으신 분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행동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 행동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물론 할머니께 송구스러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끝없이 탓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은 많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올바랐다면 당신은 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평생을 결과로 평가받으며 살아온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만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가짐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올바른 마음으로 행동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위해 했던 작은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순수했다면 당신은 충분히 잘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칸트가 말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정언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발을 정말씀 언 명령할 명, 불을 영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정언명령이란 조건 없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의 행동 원칙이 되어도 괜찮을 만한 방식으로 행동해라. 조금 복잡하지요?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득을 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원 명령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득이 생기든 손해가 되든 상황이 어떻든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작은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킬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하나? 항상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원칙이 있으면 다릅니다. 나는 이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니 나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정직하게 살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 정직하게 말했더니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말을 잘못했나? 거짓말을 했어야 했나? 하며 자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내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말했다. 나는 잘한 것이다. 물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덜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내 원칙대로 행동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내가 세운 원칙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정원 명령이 주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기준이 생긴 겁니다. 칸트의 정원 명령 중에 특히 가슴을 울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수단? 목적?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한다고 합시다. 왜 인사를 할까요? 혹시 나중에 택배를 부탁할 일이 있을까봐? 다른 이웃들이 보고 저 사람 예의 바르네 생각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 인사한다면 저는 그 아저씨를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인사한다면 이것이 바로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을까요? 이 아이 덕분에 내 노후가 든든할 거야. 혹은 우리 아이가 잘 되어서 내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집안일을 잘하니까? 만약 이런 이유라면 우리는 배우자를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식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안 하든 부모를 잘 모시든 못 모시든 자식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 자체로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느끼는 많은 실망감이 사라집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평생 자신을 수단처럼 대해왔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쓸모가 있어야 해.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가면 가족들 걱정할 텐데 나 하나 참으면 돼. 피곤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 내가 해야지.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당신도 한 인간으로서 존엄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 자체로 목적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든 없든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든 없든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친절해질 때입니다. 내 몸이 쉬고 싶다고 하면 쉬어도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도 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과일 가게 청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사과가 정말 좋아요. 한 박스 사가세요. 저는 사실 몇 개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박스째 샀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 많았습니다. 다 먹지도 못할 텐데 돈도 아깝고 내가 왜 거절을 못했을까? 밤새 이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생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저는 왜 그 사과를 샀을까요? 권유를 거절하면 기분 나쁠까봐, 청년이 실망하실까봐 산 겁니다. 제 마음에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제게 손해가 되었지만 제 마음가짐은 좋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끝없이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음번에는 필요한 만큼만 사는 용기를 내야겠지요. 하지만 이번 일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의도는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한 친구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칸트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일부러 잘못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일 뿐이에요. 진지하게 대화에 참여하려고 했고 친구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지 제가 잘못 이해한 것뿐입니다. 손주를 돌볼 때는 어떨까요? 아이가 저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조릅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미 장난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음에 사줄게. 아이는 삐쳐서 울먹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냥 사줄걸. 아이가 상처받았나? 하지만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잘한 겁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고 아이의 장기적인 성장을 고려했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준비할 때도 비슷합니다. 오랜만에 온 아들 며느리가 내 음식을 조금만 먹고 숟가락을 놓으면 예전 같으면 밤새 걱정했을 겁니다. 내가 음식을 맛없게 만들었나?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많이 먹지 않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올바랐다면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훨씬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의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의무에서 나온 행동이 진정으로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무라는 단어가 마치 억지로 해야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마지못해 하는 일,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의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천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의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린다고 합시다. 왜 도와드릴까요? 첫 번째, 저 할머니가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진심으로 인사할 거야. 이렇게 보답을 기대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와드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내 감정이 좋아서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이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칸트는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진정한 도덕적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경우를 다시 볼까요? 만약 할머니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속상하겠지요. 내가 도와줬는데 인사도 없네 하며 기분이 상할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어느 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다릅니다. 보답이 있든 없든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나는 도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돕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도덕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가족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왜일까요? 자식이 나중에 나를 잘 모실 것 같아서? 그렇다면 자식이 잘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섭섭해집니다. 자식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렇다면 자식이 사춘기가 되어 말을 안 듣고 반항하면 우리는 돌보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로서 자식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의무에서 나온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하든 내 기분이 어떻든 나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돌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덜 상처받습니다. 자식이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반항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으니까요. 아들이 대학생일 때였습니다. 방학 때 집에 와서도 친구들 만나느라 바빴습니다. 저와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엄마는 안중에도 없네. 이런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생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들을 키운 것은 아들이 나중에 제게 잘해주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지금 엄마를 잘 챙기든 안 챙기든 그것과 상관없이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잘하는 것은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배우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 기대만큼 잘해주지 않아도 저는 제 의무를 다합니다. 제가 잘하는 이유는 상대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무에 따라 산다는 것은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의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칸트의 철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 탓이고 누군가 불편해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가짐이 올바랐다면 나는 잘한 것입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도가 순수했고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모든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식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행동한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봅시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상대를 아프게 합니다. 남편이 별거 아닌 것을 왜 자꾸 따지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는데 남편에게는 잔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괴로워했을 겁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으면서 여지껏 내 마음을 몰라 하면서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이거나 남편을 배려하려는 의도였다면 잘한 것입니다. 물론 남편에게 내 말투가 불편했다면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끝없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랜 친구가 전화해서 요즘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위로하려고 이런저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조언은 괜찮아.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오지랖이었나? 친구가 원하지도 않는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친구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방법이 친구가 원하는 것과 달랐을 뿐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네.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의도는 좋았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지킬 때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칸트가 제시한 것입니다. 마음가짐, 의도, 원칙, 이것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행동했는가? 내가 내 원칙을 지켰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결과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남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가짐이 올바르다면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온 이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우리는 평생을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항상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남에게 미안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자책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칸트라는 현명한 스승을 만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과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예민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걱정해 주시는 거 알아요. 자식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아닙니다. 설령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저는 이제 제 자신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제 의도는 순수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때로 남편이 제 말에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자책했을 겁니다. 이제는 나는 남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했어. 내 의도는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킵니다. 이렇게 칸트의 철학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로를 줍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원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행동한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내 원칙을 지킨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원칙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결과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우리 자신을 존중하며 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칸트는 200여 년 전 사람이지만 그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을 따라 우리는 조금씩 편안한 마음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르다면 잘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주었기를 바랍니다.